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중요한 미팅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번에는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이 공기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는 거다. 근데 그래서 내뱉는 거가 또 쉽지 않은 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들어온 공기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생각하면서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산소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산소가 필요해서 고 이산화탄소는 뱉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가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냥 피에 녹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는 양이 정말 적어요. 산소가 엄청나게 고압으로 우리 몸에 투여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법이 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일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숨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쉬어서 얻은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다른 중요한 물질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피가 빨간색인 이유도 이 헤모글로빈 때문이죠. 이 헤모글로빈은 테트라머, 이 네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힘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인데요. 힘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폴피린 링이라고 하는 링 안에 아이언, 철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구조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철이 산소를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산소가 철과 딱 붙는 건 아니에요. 딱 붙으면 철이 어떻게 돼요? 산화되겠죠. 저희가 녹슨철 얘기하잖아요. 그 녹슨철이 되어버리면 이 헤모글로빈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네, 그렇고요. 이 아이언이 철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좀 멀리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는 아니고 얹혀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 철이 산소 한 분자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산소를 정말로 많이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있으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이 포인터로 보시면 우리가 그냥 피에 녹아있는 산소의 67배를 이 헤모글로빈이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거의 뭐 1, 2% 정도밖에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받아들인 공기의 그 산소를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까지 이 산소가 쭉 이동해서 헤모글로빈에 약하게 정말 같이 가는 바인딩 정도가 돼서 이렇게 운반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로 헤모글로빈이, 녹는 산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도 솔직히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과장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약 20ml per 데시리터의 산소를 이제 피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데요. 헤모글로빈이 15g이라고 할 때요. 이게 성인 남성에서 정상적인 수치고요. 성인 여성의 경우에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잰다. O2 세츄레이션을 잰다고 할 때 이 헤모글로빈의 O2가 얼만큼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말, 산소 포화도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물론 의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끼워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죠. 펄스 오시미터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첫 번째는 애플워치고요. 요거는 이제 갤럭시 워치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100%, 92에서 100% 이게 블러드 옥시젠이라고 돼 있죠. 애플에서는 우리 피에서 산소가 얼만큼 포화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헤모글로빈, 우리 특히 동맥혈에서 헤모글로빈의 그 세츄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원리는 또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게 통과하는 건데 우리 동맥은 뭐가 뛰어요? 맥박이 뛰죠. 그 맥박이 뛰는 거에 그 색깔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을 측정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와닿아 있고요. 자면서도 이건 측정하고 특히 운동할 때 이걸 많이 측정을 하시죠. 그럼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져온 산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조직에서는 또 산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직에서는 산소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산소를 얻죠. 그래서 실제로 요 산소 곡선 산소 이게 해리곡선이라고 하는데요. 헤모글로빈에 PO2, 그러니까 산소의 분압이 높을 경우에는 거의 100%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산소가 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리된 거는 당연히 피를 이제 헤모글로빈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피로 녹게 되고 그게 이제 조직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 동맥혈은 한 100ml 머큐리 정도의 산소 분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40ml 머큐리 정도의 산소 분압을 가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의 pH가 7.4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7.4일 경우에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어,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이 97.5%에서 한 8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큼이 해리가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조금 더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말로 약하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CO2랑 pH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산소를 쓰고 무엇을 만든다 그랬죠? 네, CO2로 만든다 그랬죠. 이 CO2는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될 물질인데 이 CO2가 무엇이 된다 그랬죠? 이게 물에 녹으면 산이 됩니다. 네, 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pH가 이 정상적인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면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pH가 조금 더 떨어질 때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pH가 조금 더 떨어진 7.2에서 보면 파란색 그래프로 이 해리 곡선이 움직이죠. 이거를 우측으로 시프트 됐다, 라이트 시프트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우리 조직에서 특히 근육에서 막 운동을 많이 하면 CO2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락테이트, 젖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락틱 액시드죠. 네, 그래서 젖산이 만들어져서 또 pH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정상적인 건 빨간색 저희가 이제 해리곡선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동맥에서는 이제 100ml 머큐리 산소를 갖고 있을 때 세츄레이션이 97.5% 거의 100%의 이제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는데 조직으로 가면 원래라면 PO2가 한 40ml 머큐리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80mm, 80% 세츄레이션이 한 80% 조금 이하, 75%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 정도의 갭이 조직으로 해리가 될 텐데 조직에서는 pH가 더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7.2까지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빨간색에서 백인 요 점이 어디로 가요? 요 파란색에서 40, 민 점으로 이 직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혈관 산소를 들고 모세혈관으로 갔어요. 그럴 때
O2분함만 떨어졌으면은 딱 97.5에서 한 75% 정도 요 차이 빨간 곡선 안에서 움직였을 텐데 pH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40에 있는 요 점 포인트 여기까지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직으로 가면 세츄레이션이 한 60%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 차이가 37.5%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더 많이 해리가 됐고, 그럼 그만큼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효과를 저희는 보어 이펙트, 보어라는 정말 유명한 생리학자이고, 이 가족들이 되게 대단한 과학자분들이 많거든요. 그 보어 이펙트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리를 통해 더 많은 산소가 조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가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제가 현강에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맥일 때는 그러니까 폐를 거쳐서 이제 헤모글로빈을 쭉쭉쭉 받을 때는 pH도 7.4고 PO2도 100ml 머큐리니까 거의 97.5%까지 세츄레이션 돼서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였다가 조직으로 가면 pH도 좀 떨어져 있고 한 7.2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분압도 40ml 머큐리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뭐 pH가 똑같다고 하면 75 정도까지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포화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60까지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있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해리,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돼서 더 많은 산소를 조직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아니고요. 적혈구는 이 헤모글로빈을 갖고 산소를 운반하는 것도 역할을 하지만 CO2를 운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CO2가 결과적으로 폐로 가야겠죠. 그리고 폐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폐 밖으로 내보내져야 됩니다. 그때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그냥 물에 녹아서 가냐? 물에 녹아서 가는 퍼센트도 분명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거에 한 10% 정도? 10% 정도가 이제 녹아가지고 가는 건데, 그 외에 70%는 이 바이카보네이트 형태로 나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몸에서 실제로 CO2가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CO2가 이제 정맥혈에서 이제 나오면 한 6% 정도는 이렇게 녹습니다. 그냥 피에 녹아서 이동하게 돼요. 이산화탄소는 산소에 비해서 물에 더 잘 녹습니다. 솔루빌리티, 녹는 게 더 잘 녹는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 6% 정도는 녹아서 우리 몸 밖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89% 정도가 이게 아쿠아포린 원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뭐 아니면 RH 컴플렉스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적혈구로 들어오게 돼요. 뭐, 이 채널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들어온 적혈구가, CO2가 적혈구에 있는 중요한 엔자임인데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하이드, 이게 무수화, 물이 없다는 뜻이죠. 카보닉이 탄산, 그래서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자임에 의해, 이 효소에 의해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형태로 우리 폐까지 쭉쭉쭉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CO2의 형태로 폐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헤모글로빈이 있는 곳이 적혈구죠. 이 적혈구는 결과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데도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요 효소를 갖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적혈구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빈혈이라고 합니다. 아네미아. 어, A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A 혹은 AN. 이거는 이제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어, 니아, 그 뉴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PNEA, 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숨을 안 쉰다. 그러면은 앞에 A를 붙여서 엠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중에 숨을 안 쉰다. 자는 중에 그럼 슬립 앱니아, 수면 무호흡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네미아라고 하면 피가 없다. 근데 피가 부족하다, 피가 없다. 그래서 아네미아가 되는 건데요. 그냥 그냥 한글로도 똑같죠? 혈이 비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철결핍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모글로빈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스피린 구조 안에 있었던 물질이 뭐였어요? 철 분자였죠? 네, 아이언,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 레벨이 떨어지고 이게 헤모글로빈 레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조직에게 공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빈혈의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는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16g per 데시리터,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14g per 데시리터 정도가 됩니다. 왜 여자가 조금 더 작냐? 보통 이거는 이제 생리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아네미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근데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빠르게 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곤해지겠죠.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를 다 공급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덜 움직이려고 하고 피곤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혈이 심해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 창백해져요. 헤모글로빈이 아이언이 결과적으로 우리 피에 빨간색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빨간색을 하는 빨간색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몰레큘이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적다. 그러면은 창백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이 요 눈 밑꺼풀을 이렇게 해서 봐요. 그게 이제 빈혈 검사예요. 환자분들 눈밑을 보면, 빈혈이 있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심해지고요.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 심장 박동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호흡도 더 빨라집니다. 그게 뭐냐? 숨이 차다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되면 자연스럽게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이게 숨이 찹니다.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확 성장할 때 이 철이 갑자기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빈혈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갖고 있었던 철만으로는 그 충분한 철 용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 이렇게 철 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채식을 한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으로 철분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 시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철분제를 또 따로 보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출혈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장에서 출혈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아무리 뭐 잘 먹어도 계속해서 장에서 출혈이 생기니까, 아니면 뭐 몸 밖으로 출혈이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건 이 출혈 포인트를 찾아서 지혈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빈혈은 교정되기 어렵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빈혈이 심해질 경우에는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철분제를 임신을 할 때 꼭 먹어야 됩니다. 네.
임신할 때 꼭 먹어야 되는 두 가지 영양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철분제고요. 하나가 엽산인데, 엽산은 이제 다른 원인, 이유니까 좀 뒤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임신이 될 때 임산부가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이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이 배에 아기가 있고, 거기에, 양수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체중이 늘어나냐? 아닙니다. 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기 몸무게 한 3kg, 양수 무게 뭐 해서 보통 임신을 할 때 한 12kg 정도 찐다고 하면, 12kg가 빠지지 않아요.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우리 몸에 그 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몸이 소위 말하면 좀 땡땡 붙는 거예요. 물이 우리 몸에 리텐션, 물이 점점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혈장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더 이렇게 리텐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태아에게 철분이 필요해서 뭐 그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신하면 우리 몸에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 몸에 물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라고 해도 헤모글로빈의 이 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게 되는 겁니다. 피의 양이 많아져서요. 어찌 보면 성장기 때 빈혈이 잘 생기는 거랑 똑같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혈이 심해질 경우에는 피카, 이식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릅니다. 뭐 지구상에 그렇게 철이 흔한지 흔한데, 어, 철이 부족하면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확한 원인, 뭐 도파민 관련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는 되지만,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하지만 어쨌든 빈혈이 매우 심해질 경우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먹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카락을 제일 많이 보통 머리카락이나 흙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페인트도 먹고요. 먼지 같은 걸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냥 추정입니다만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성장기 때 빈혈이 많으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상한 거 이게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저것도 먹을 수 있어 막 지우개가루도 먹고 뭐 연필도 먹어보고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만 그랬나요? 저 때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거 친구들끼리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피카라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이 피카가 생겼다고 해서 빈혈이 원인인 건 아니에요. 다른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내 자녀가 막 이상한 걸 먹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꼭 빈혈이구나라고 의심하시는 건 아니지만 빈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핍성 빈혈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철분제를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수혈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철분제를 먹게 되면 우리 빈혈로 인해서 아까 생기는 증상들이 있었죠. 피로해지고 숨이 차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런 증상들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회복이 금방 돼요. 하지만 증상이 회복되어도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할 것을 의사들은 권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는 이제 철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트랜스페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세포 안에서는 페리틴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저장된 철을 좀 충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건 저장된 철이니까 얘네가 없다고 해서 증상까지 나빠지지는 않아요. 증상이 나빠진 건 실제로 액티브한 철이 줄어들어서 생긴 거니까. 근데 이 액티브한 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증상은 좋아졌다고 해도 이제 저장된 철이 없으면 금방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을 조금 저장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증상이 좋아져도 계속 먹으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철분제가 부작용이 좀 있어요. 네, 위장이 좀 위장이 좀, 이게 소화가 좀 이상해지고요. 특히 변비 생기고, 제일 이제 처음 먹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변이 거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그럼 놀라잖아요. 특히 그리고 또 위장관 출혈 때문에 변이 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약 먹다가 변이 검은색이 되면 놀라니까, 검은색 변이 되어도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면 좋죠. 저는 보통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 철분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좋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구상에 철이 얼마나 흔합니까? 저희 지구상에 8대 원소 있죠. 오시알페, 카나크마. 그래가지고 철은 지구상에 네 번째로 흔한 물질인 건가요? 어,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엄청 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몸에선 철분이 부족한 현상까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철분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요 기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철만큼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기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헤모시데린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헤모폴틴이라고 하는, 페로폴틴이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틴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철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철 자체가 굉장히 리액티브, 반응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 곳에서는 정말로 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여러모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과잉이 될 경우. 제가 제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페롭토시스, 철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철은 적절한 농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헤모크로마토시스예요. 이것은 철분이 우리 몸에서 과잉이 되는 질병이고요. 보통 유전자 디펙트에 의해서 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철이 매우 리액티브, 반응성이 좋은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공격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리버 시로시스, 간경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암이라든가 다양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치료법은 뭐냐? 플레보토미. 네, 피를 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전에 빈혈은 피가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수혈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지면 오히려 피를 빼냄으로써 헤모글로빈 수치를 그리고 철을 강제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 몸의 철 농도가 이게 적절하게 조절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면은 되게 신기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담배 피시는 분들. 뭐 저번 주에는 금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또 담배 얘기해서 약간 금연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것 같은데,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실제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는 분들에 비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담배를 피는 분들이 한 1 정도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더 건강해서 그러냐? 그럴 리가 없겠죠. 네. 헤모글로빈 수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더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담배를 피면 뭐에 노출이 되냐면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됩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바인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인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보다 그냥 더 친하게 그냥 꽉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산소가 이 헤모글로빈에 바인딩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바인딩을 해버리는 순간, 네, 헤모글로빈이 없어진 거예요. 산소가 바인딩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조직에서는 산소가 부족해라는 것을 디텍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이게 뭐냐? 적혈구가 에리스로사이트거든요. 빨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빈혈이 심할 경우 이표를 직접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표의 분비가 증가해서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얼마 정도 쓸 데가 없어진 거니까 없어진 거랑 똑같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 거지 더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흡연하는 환자에서는 헤모글로빈 빈혈의 수치를 조금 더 높더라도 빈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모글로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인데요. 뭐냐면 투3-DPG 혹은 투3-BPG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게 적혈구에서 산소의 그 프레셔, 산소 분압이 낮아질 경우에는 이 적혈구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포도당을 막 분해를 해서 요 투쓰리 BPG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산소 분압이 낮은 곳에서 이 투쓰리 BPG가 막 늘어나면 여기서 보시면 2mm몰, 4mm몰, 6mm몰일 경우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 있죠? 아까 pH가 낮아질 경우 오른쪽으로 가서 더 많은 산소를 조직에 산소가 해리돼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다. 우리 몸에서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다는 건 그 조직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산소 해리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 적혈구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태아의 적혈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태아의 헤모글로빈의 종류는 성인과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페투스, 태아, F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어 가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태아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이 T3DPG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태아는 산소를 어디서 얻어요? 네, 엄마에게서 얻어야 되죠. 근데 엄마의 적혈구가 있고 태아의 적혈구가 있어요. 둘 다 산소의 친화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죠. 거의, 네. 그 가능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어머니에 있는 헤모글로빈보다 더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더 잘 잡아 끌어당겨요, 만약에. 그럼 엄마에 있는 산소가 아이한테 갈 확률이 확 높아지죠. 그래서 이 엄마의 산소는 이 T3DPG에서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해리되어 나오는데 태아는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이 산소가 태아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엄마에게서 산소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공기가 확산되는 거와 공기의 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